제1장 부잣집 며느리의 반지. 옛날 한 옛날에 서울 한복판에 큰 기와집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교활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옥자가 살고 있었지요. 옥자는 시어머니 김씨 부인을 골탕 먹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맨날 나만 갈구더니 오늘은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어. 그날 아침 옥자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다녀올게요. 근데 선물을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씨 부인은 착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금반지 하나 가져다 드려라. 서랍에 있는 걸로. 옥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제가 골라도 될까요? 그래,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거라. 옥자는 얼른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보석함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보석함 안에는 금반지가 아니라 노쇠 반지들만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당황한 옥자는 다른 서랍들도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진짜 금반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노쇠로 만든 가짜 반지들 뿐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옥자야, 반지 골랐니? 옥자는 어쩔 수 없이 노쇠 반지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골랐는데 혹시 이거 진짜 금 맞죠? 김씨 부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옥자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짜 반지를 진짜라고 속이려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에이, 어머니, 저를 속이시려고요? 이거 노쇠잖아요. 김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옥자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이렇게 가짜를 주시면서 친정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시다니. 옥자는 큰 소리를 치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죠. 우리 시어머니 말이에요. 저한테 노쇠 반지를 금반지라고 속여서 주시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네. 제가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로 달라고 했더니 가짜를 주시면서 진짜인 척 하시더라고요.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김씨 부인이 며느리를 속인 거네요? 부잣집인데 왜 그러실까요? 혹시 재산을 숨기는 건 아닐까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하루 종일 이웃들의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했죠. 내가 며느리를 속였다고.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김씨 부인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짜를 준 게 맞나 싶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옥자를 불렀습니다. 옥자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어제 가짜 반지를 준 것 같아서. 옥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백했다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도 아시는군요. 그럼 진짜 금반지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사실 어머니도 헷갈려서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뭐? 감정이요? 김씨 부인은 옥자와 함께 동네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옥자는 자신만만했죠. 아저씨, 이 반지 감정 좀 해주세요. 보석상 주인이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금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색깔이 변한 거네요. 이거 조선시대 금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옥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진짜 금이라고요? 네, 게다가 골동품 가치까지 있어서 일반 금반지보다 훨씬 비싸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김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보석상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박물관에 내놔도 될 만한 수준이네요. 옥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금반지를 노쇠라고 우기며 시어머니를 욕했던 것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온 동네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속였다고 소문을 퍼뜨려 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때 보석상 문으로 동네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머, 김씨 부인,
정말 감정 받으러 오셨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석상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분들요? 조선시대의 금반지 감정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진짜 귀한 보물이더라고요. 동네 아낙네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그럼 진짜 금이었네요? 그럼 어제 옥자가 한 말은 뭐예요? 노쇠라고 했잖아요. 옥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런데 김씨 부인의 다음 말이 옥자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어머니도 이게 진짜 금인지 확신이 없었어. 워낙 오래된 거라서 색깔도 이상하고 해서. 네? 그런데 옥자가 노쇠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밤새 고민했단다. 동네 아낙네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그럼 둘 다 헷갈렸던 거네요? 옥자는 진짜를 가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가짜일까봐 걱정했고, 옥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망신을 당한 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보석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우리 집에 이런 반지가 10개도 넘게 있는데 다 이런 건가요? 네, 10개요? 어머, 그럼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동네 아낙네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10개요? 조선시대의 금반지가 10개나요? 옥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김씨 부인은 옥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이런 귀한 걸 주면서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옥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의심했어요. 괜찮다? 앞으로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물어보자. 그날 이후로 옥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던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의 금반지는 옥자의 친정어머니께 정말로 생신 선물로 드려졌는데 친정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셔서 옥자는 더욱 시어머니께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효심을 배우게 된 이야기. 여러분도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기면 서로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제2장 콩죽 며느리 이야기. 옛날 한 옛날에 서울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에 가난한 3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과 아들 철수, 그리고 새색시 영희가 살았지요. 영희는 시집 온 지 1년이 되도록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콩죽을 끓여 올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콩죽이나마 따뜻하게 끓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콩죽 끓였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영희야, 이게 뭐냐? 콩알도 제대로 안 삶아졌고 간도 싱겁고 도대체 콩죽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무슨 며느리야? 영희는 속상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더 맛있게 끓일게요. 그 다음 날에도 영희는 더 일찍 일어나서 콩을 더 오래 불리고 더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했죠. 아이고, 오늘은 또 뭐냐? 너무 짜네.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영희는 콩죽 끓이는 법을 동네 할머니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더 좋은 콩을 사오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콩죽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야? 어머니, 제가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어. 이미 먹었는데 뭘? 영희는 시어머니가 맛없다고 하면서도 매번 그릇을 다 비우는 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정말 요리를 못하는 건가?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면 따뜻한 콩죽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찬바람을 맞으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콩죽을 끓였습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고
연탄불 앞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영희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열이 너무 높아서.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도 며느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콩 죽은 생각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그래도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콩죽 끓여드려야 하는데. 아니다, 영희야. 오늘은 그냥 쉬어.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방에 눕히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콩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콩죽찜이야 뭐 어렵겠어? 콩 삶아서 죽 쓰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콩을 얼마나 불려야 하는지부터 몰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려야 하는 거야? 박 씨 부인은 대충 1시간 정도 불린 콩을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콩이 쉽게 무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익지? 1시간을 더 끓여도 콩은 딱딱하기만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점점 짜증이 났죠. 에이, 이까짓 콩죽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어머, 박 씨 부인이 웬일로 콩죽을 끓이고 계세요? 아, 며느리가 아파서 말이야. 그런데 이 콩이 도대체 왜 안 무르지? 이웃집 할머니가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콩을 하룻밤은 불려야 제대로 무르는데요. 그리고 끓일 때도 중간에 찬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해야 하고. 뭐? 하룻밤을? 그럼요. 그리고 간도 정말 조심스럽게 맞춰야 해요. 너무 짜면 속이 쓰리고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거든요.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콩죽을 끓인다는 건 전날 밤에 미리 콩을 불려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끓여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영희가 매일, 네, 영희가 참 고생하죠. 매일 밤에 콩 불려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넘게 끓이고. 정말 정성이 대단해요. 박 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영희의 콩죽을 맛없다고 투정만 부렸는데 사실은 그 콩죽 한 그릇에 며느리의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날은 제대로 된 콩죽을 끓이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겨우 덜 익은 콩죽을 한 그릇 만들어서 맛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아, 이거 정말 맛이 없네. 그때 비로소 박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끓여준 콩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 씨 부인은 콩죽 끓이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콩은 딱딱하거나 너무 무르거나 간이 맞지 않거나. 아이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사흘이 지나서야 박 씨 부인은 겨우 먹을 만한 콩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희가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되었죠. 그때 영희가 몸이 좀 나아져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괜찮아요. 콩죽 끓여드릴게요.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의 정성을 몰라봤구나. 어머니? 어머니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 콩죽 한 그릇 제대로 끓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너는 매일 이걸 해줬는데 어머니는 맛없다고만 했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어요. 아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고마운 마음으로 먹을게. 그날부터 박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희가 끓여주는 콩죽을 먹을 때마다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죠. 영희야, 오늘도 고맙다. 이렇게 맛있는 콩죽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어머니가 정말 복이 많아. 영희도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고 진짜 어머니를 모시는 기분이 되었거든요. 이웃들도 박 씨 부인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어머, 박 씨 부인이 요즘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더라. 네, 맨날 고맙다고 하시고 영희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게 뭔 일이래요?
박 씨 부인은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였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모셨는지도 모르고 고생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안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 그 후로 박 씨 부인과 영희는 정말 친한 고부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매일 콩죽을 끓여드렸고 박 씨 부인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콩죽을 드셨죠. 그리고 가끔은 박 씨 부인이 직접 콩죽을 끓여서 영희에게 너도 고생했으니 어머니가 끓인 거 먹어봐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비록 맛은 영희가 끓인 것만 못했지만 영희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정성을 몰라보던 시어머니가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이야기. 여러분도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어떨까요? 제3장 며느리의 다리. 옛날 한 옛날에 깊은 산골 마을에 시어머니 최 씨 부인과 며느리 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심술쟁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 순이를 괴롭히는 것이 하루 일과였지요. 순이야, 이게 뭐냐?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아침 일찍부터 순이를 불러 세우는 최 씨 부인. 순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는데도 늘 욕을 먹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순이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어머니, 다시 하겠어요. 순이가 빨래를 다시 하러 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저렇게 잔소리만 하면서 그럼 직접 해보시든가.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순이가 밭에서 채소를 따왔는데도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배추는 너무 작고 무는 너무 크고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어머니, 시장에 좋은 게 없어서 변명만 늘었네. 다시 가서 제대로 사와. 순이는 다시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먼 시장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에서 혼자 투덜거렸죠. 아, 진짜 미치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사왔어요. 이제야 좀 볼만하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순이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방 청소도 엉망, 마당 쓸기도 엉망, 음식 만들기도 엉망.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순이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못 살겠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숨만 쉬어도 잔소리야. 그런데도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하겠어요. 어느 날은 순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도 최 씨 부인은 가차없었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일해. 아픈 걸로 변명하면 안 돼. 순이는 휘청거리면서도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빨래터에서 쓰러질 뻔했죠. 동네 아낙네들이 순이를 부축해줬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새하얘? 괜찮아요, 아줌마. 괜찮아요. 아이고, 최 씨 부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픈데. 순이는 속으로 눈물이 났지만 시어머니 흉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 정말 못 참겠어. 아픈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정말 너무해. 그래도 최 씨 부인 앞에서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말라갔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밤낮 비가 내리더니 마을 앞 개울이 범람했어요. 어머, 큰일 났다. 다리가 떠내려갔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간 것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시장에 가지? 약국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잖아.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 후 김씨 할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러다가 김 할아버지가 큰일 나겠어. 다리 놓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릴 텐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임시 다리를 놓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위험했어요. 그때 최 씨 부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효심도 없으니까. 순이 같은 애가 정말 효성이 있다면 몸으로 다리라도 되라고 해봐야지.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뭘 어머니야? 진짜 효성이 있으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최 씨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되어라. 다리가.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순이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기만 했던 시어머니, 그런데도 참고 견뎌온 자신. 그래, 정말로 다리를 놓아볼까?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나무 다리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로요. 다음 날 새벽 순이는 혼자서 개울가로 갔습니다. 마을 뒤편산에서 큰 나무들을 베어다가 임시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효성이 없는 며느리인지 보여드리자. 순이는 온종일 나무를 옮기고 밧줄로 묶고 돌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나흘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순이가 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순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다리를 만들고 있네. 혼자서?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이미 반쯤 다리를 완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순이야, 이거 혼자서 한 거야? 너무 위험해. 그만해. 하지만 순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김 할아버지 병원에 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해요. 최 씨 부인도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다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효성이 있으면 다리가 되라고. 최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진짜로 다리를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마지막 나무를 올리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물살이 거센 개울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어머, 순이가.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최 씨 부인이 물가에서 소리쳤지만 순이는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순이가 만든 다리는 거의 완성되어 있어서 마을 남자들이 마저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 다리 덕분에 김씨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순이의 장례 후에 최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순이를 죽였구나. 최 씨 부인은 매일 순이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순이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마을 사람들도 순이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순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그 착한 아이를. 그 후로 그 다리는 순이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순이를 생각하며 고마워했어요. 최 씨 부인은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항상 순이 이야기를 해주며 며느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 아니라 우리 집 딸이야. 소중히 대해야 해. 세월이 흘러도 순이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의 후회도 함께요. 헛된 구박으로 착한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제3장 참새와 며느리. 옛날 한 옛날에 산골 마을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김씨 부인과 착한 며느리 보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쌀 한 톨, 물 한 방울까지 아끼는 구두쇠였습니다. 특히 며느리 보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트집을 잡는 것이 일과였지요. 봄이야, 밥을 지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쌀이 아까운데.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봄이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봄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다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개가 다쳐서 날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 이 작은 참새가. 봄이는 불쌍한 마음에 참새를 집 뒤편 빈 닭장에 넣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봉이는 매일 자신의 밥에서 쌀알 몇 개씩을 떼어내어 참새에게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인색해서 음식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었거든요.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참새는 봄이가 다가오면 반갑게 지저귀며 쌀알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상처도 나았고 살도 조금 쪘어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봄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요즘 봄이가 뒤뜰에 자주 가더니 뭔가 수상해. 어느 날 김씨 부인이 몰래 따라가 보니 봄이가 쌀을 참새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봄이야. 봄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쌀을 저 참새한테 주고 있잖아. 어머니, 이 참새가 다쳤으면 어쩌라고. 그게 내 쌀이야. 우리 집 쌀이야. 김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게 바로 도둑질이야, 도둑질. 시어머니 몰래 집안 쌀을 훔쳐서 짐승한테 주다니. 어머니, 도둑질은 아니에요. 제 밥에서 조금씩. 제 밥? 그 밥도 우리 집 쌀로 지은 거잖아. 결국 우리 집 것을 훔친 거지. 봄이는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려. 이미 다 들통났는데. 김씨 부인은 참새장을 열어서 참새를 쫓아냈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우리 집 쌀 축내는 놈아. 참새는 봄이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날아갔습니다. 봄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김씨 부인의 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이야, 너 같은 도둑은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 도둑이라니요? 뭐가 도둑이 아니야. 시어머니 몰래 집안 재산을 빼돌린 게 도둑질이지 뭐야. 김씨 부인은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 쌀을 훔쳐서 참새한테 줬어요. 어머, 정말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쌀을 훔쳐서 짐승한테 주다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며느리가 정말 도둑질을 한 거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봄이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참새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불쌍하면 내 돈으로 도와줘야지 남의 것으로 하면 안 되지. 결국 김씨 부인은 봄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짐 싸서 나가. 도둑질하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한 번 도둑은 평생 도둑이야. 봄이는 울면서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봄이가 산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익숙한 지저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참새였어요.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참새는 봄이 어깨에 앉더니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금구슬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참새는 다시 날아가더니 또 다른 금구슬을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금이야? 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참새가 계속해서 금구슬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참새가 지저귀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는 그 금구슬들을 가지고 마을 금은방에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금인가요? 금은방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순금이에요. 그것도 아주 순도가 높은.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게 참새가 가져다 줬어요. 참새가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어쨌든 이거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예요. 보미는 금굿을 몇 개를 팔아서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참새는 매일같이 보미를 찾아와서 금구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미는 그 덕분에 점점 살림이 나아졌죠.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보미는 참새에게 좋은 쌀과 맛있는 먹이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줄 수 있었거든요. 한편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쫓아낸 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밥해 먹기도 귀찮고 빨래하기도 힘들고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보미가 금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보미가 금구슬을 가지고 있대요. 어머, 정말요? 그럼 부자가 됐겠네? 네, 참새가 가져다 줬다고 하던데. 김씨 부인이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참새가 금구슬을? 그럼 그 참새가? 김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미가 돌봐준 그 참새가 보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김씨 부인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미는 이미 멀리 가버렸고 그 참새도 김씨 부인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미의 소식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보미가 큰 집을 샀대요. 참새들이 매일 보물을 가져다 준다던데 이제 마을에서 제일 부자래요. 반면 김씨 부인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느라 몸도 상했고 인색한 성격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고, 보미가 있을 때가 좋았구나. 김씨 부인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이 장에 나갔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보미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보미는 여전히 김씨 부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보미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도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참새를 구해준 게 맞았구나. 보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보미야, 우리 다시. 하지만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세요. 보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어요. 그 후로도 참새들은 계속해서 보미에게 보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미는 그 보물로 마을에 다리도 놓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며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반면 김씨 부인은 점점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갔습니다. 인색한 마음 때문에 좋은 며느리를 잃고 결국 혼자가 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미는 참새 한 마리를 불쌍히 여긴 마음 때문에 복을 받았네. 김씨 부인은 인색한 마음 때문에 복을 잃었고 역시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구나. 보미와 참새의 인연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작은 자비심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제4장 시어머니의 뒤바뀐 복. 옛날 한 옛날에 한 마을에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이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 정수기를 늘 미워하며 괴롭혔지요. 정수가, 너 친정집은 뭐하는 집이길래 이렇게 못난 딸을 키웠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수기는 매일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씨 부인의 욕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네 친정아버지는 평생 변변한 일 하나 못한 주제에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구나. 어머니, 너네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바느질도 요리도 못하는 딸을 키워서 시집 보내다니. 이씨 부인은 정수기의 친정집을 욕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정수기가 뭘 해도 친정 탓이었거든요. 밥이 맛없으면 친정에서 요리를 못 배워서고 바느질이 서툴러도 친정 탓이고 아이고, 내가 뭔 전생 죄를 져서 이런 며느리를. 정수기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이씨 부인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씨 부인아, 누구세요?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괴롭힌다고 해서 왔다. 이씨 부인은 놀랐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괴롭히긴 뭘 괴롭혀요? 제대로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신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수기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다. 내가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큰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이요? 그렇다. 하지만 계속 괴롭히면 큰 화가 닥칠 것이니 조심하라. 신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나 생각했습니다. 복이라. 그럼 내가 정수기한테 잘해주면 복을 받는다는 거네. 하지만 이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럼 정수기가 받을 복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씨 부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며느리의 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것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이씨 부인은 갑자기 정수기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어제는 어머니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정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지만 이씨 부인의 친절에는 속셈이 있었어요. 정수기가 받을 복을 자신이 가로채려는 마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가 길에서 주운 복권이 당첨되고 친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역시 복이 오고 있어. 이씨 부인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들이 모두 정수기에게만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잘해줬는데 복이 저 애한테만 가지? 이씨 부인은 더 적극적으로 정수기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정수기가 복권에 당첨되자 말했어요. 정수가, 그 돈 어머니가 잘 관리해 줄게. 젊은 애들은 돈 쓸 줄 모르잖아.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틀리겠니? 어서 내놔. 이씨 부인은 억지로 복권 당첨금을 빼앗았습니다. 정수기의 친정에서 좋은 혼담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끼어들었어요. 정수기 친정어머니, 그 혼담 말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씨 부인은 중매비를 받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기에게 오는 복을 하나씩 가로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이씨 부인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열병에 걸렸어요. 어머, 민수야. 왜 이러니? 어머니, 몸이 너무 아파요. 의원을 불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앓았어요. 이상하네. 왜 갑자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소가 죽었어요. 닭들도 이상해요. 이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화가 닥친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다시 신령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씨 부인아. 아, 신령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신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해준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복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다. 그게 들켰나요? 하늘은 다 보고 있다. 남의 복을 탐내면 자신의 복까지 잃는 법이다. 이씨 부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며느리에게 잘해야 한다. 그리고 가로챈 복을 모두 돌려주어라. 신령은 사라졌고 이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진심으로 잘해야 한다고. 다음 날 이씨 부인은 정수기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어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니,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고 내 복권 당첨금도 억지로 빼앗았지. 다시 돌려줄게. 이씨 부인은 가로챈 돈을 모두 정수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그리고 이씨 부인은 정수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내 친정을 그렇게 욕해서 미안했다. 내 부모님은 너를 이렇게 착하게 키우신 좋은 분들이야. 정수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이씨 부인은
정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정수기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정 욕도 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힘들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말해. 네, 어머니. 고마워요. 신기하게도 이씨 부인의 마음이 바뀌자 집안에 다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병이 나았고 죽었던 가축들 대신 새로운 가축들이 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머, 정말 신기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씨 부인이 복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에게 오는 복은 정수기가 받도록 했고 자신에게 오는 복은 감사히 받았어요. 정수가 내가 복권에 또 당첨됐구나. 축하한다. 어머니도 축하받으세요. 어머니 밭에서 인삼이 나왔잖아요. 둘 다 각자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웃들도 이씨 부인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어머, 이씨 부인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며느리한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집안도 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 이씨 부인은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였어. 남의 복을 시기하고 가로채려고 했더니 오히려 내 복까지 다 잃었거든. 그게 뭔 말씀이세요?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도 제대로 오는 거더라고. 욕심만 부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 후로 이씨 부인과 정수기는 정말 친한 고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마음이 바뀌니까 운명도 바뀌는구나.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다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네. 이씨 부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거나 가로채려 하면 자신의 복까지 잃는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지혜도 함께해요. 정수기는 평생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고 이씨 부인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5장 쌀독의 눈물. 옛날 한 옛날에 산골 마을의 가난한 집 시어머니 황씨 부인과 며느리 은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쌀독 관리를 맡기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은순아, 쌀독 확인했니? 쌀이 떨어지면 안 된다. 네, 어머니. 확인했어요.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채워놓아야지. 쌀독이 비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은순이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쌀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황씨 부인의 명령이었거든요. 은순이, 또 쌀독이 줄었잖아. 어떻게 살림을 이렇게 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바로 채워놓을게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쌀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순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 쌀을 살 돈이 없는데. 황씨 부인은 쌀독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은순이야, 쌀독은 우리 집의 생명줄이야. 절대 비워두면 안 돼. 알겠지? 네, 어머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고 줄어들면 바로바로 채워넣어. 이해했니? 네, 알겠어요. 은순이는 쌀독을 채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자신의 비녀를 팔기도 하고 친정에 가서 조금씩 얻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점 쌀독을 채우기 어려워졌거든요. 이러다가 시어머니께 들키면 큰일이야. 은순이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굶는 것이었어요. 내가 굶으면 그만큼 쌀이 남으니까. 은순이는 아침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몰래 자신의 밥을 쌀독에 다시 넣었어요. 어머니께서 쌀독이 줄었다고 하시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점심도 조금씩만 먹고 나머지는 쌀독에 다시 넣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씨 부인은 은순이의 희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은순이, 쌀독 확인했어? 네, 어머니. 가득 차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해. 쌀독은 절대 비우면 안 돼. 은순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몸이 약해진 거죠. 은순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하니? 남편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순이는 남편에게도 자신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말하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굶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힘든 것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은순이는 쌀독 앞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아, 정말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쌀독 속 쌀알들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쌀독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실까? 나는 굶어도 상관없나? 은순이의 눈물은 계속해서 쌀독으로 떨어졌어요. 밤마다 쌀독 앞에서 울면서 쌀을 채워넣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순이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쌀독만큼은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황씨 부인은 여전히 쌀독 확인만 했을 뿐 며느리의 상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순이야, 쌀독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그래. 그런데 너 요즘 많이 말랐네. 몸 관리 좀 해. 황씨 부인은 며느리가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은순이는 점점 더 야위어갔지만 쌀독만큼은 절대 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황씨 부인이 늙어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몸이 자꾸 아프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황씨 부인의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은순이야, 어머니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황씨 부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황씨 부인이 은순이를 불렀습니다. 은순이야, 쌀독 좀 확인해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어머니. 은순이가 쌀독을 열었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쌀독 속에서 이상한 것이 흘러나왔거든요. 어머, 이게 뭐지? 쌀독에서 나온 것은 보통 쌀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에 젖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쌀알들이었어요. 은순이야, 그게 뭐냐? 황씨 부인도 신기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쌀알들이 젖어 있어요. 은순이가 쌀알을 한 움큼 떠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알들에서 눈물 냄새가 났어요. 이게 눈물인가? 황씨 부인이 쌀알을 만져보니 확실히 눈물이었습니다. 은순이야, 이 눈물이 어떻게 쌀독에? 그때 은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갑자기 우니? 사실은 제가. 은순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쌀독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굶었던 것, 밤마다 쌀독 앞에서 울면서 쌀을 채워넣었던 것, 제가 굶으면서까지 쌀독을 채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매번 울면서 했거든요. 황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굶으면서? 네. 어머니께서 쌀독을 비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먹을 걸 아껴서 쌀독에 넣었어요. 그럼 이 눈물은 제 눈물이에요. 매일 밤 쌀독 앞에서 울면서 쌀을 채워넣었거든요. 황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순이야, 어머니가 몰랐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며느리를 굶게 만들었구나. 황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쌀독에만 신경 쓰느라 며느리의 희생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은순이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어머니는 고마운 줄도 몰랐구나. 황씨 부인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쌀독만 신경 쓰지 않았고 며느리의 건강을 먼저 걱정했어요. 은순이야, 밥 제대로 먹어야 해. 쌀독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바보였다. 쌀독의 눈물을 보고서야 내 마음을 알겠더라. 신기하게도 황씨 부인의 병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깨달은 후부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은순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구나. 쌀독에 눈물이라니. 정말 신기한 일이네. 역시 정성은 숨길 수 없어. 언젠가는 드러나는구나. 그 후로 황씨 부인과 은순이는 정말 친한 고부가 되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며느리의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겼고 은순이는 더욱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쌀독은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성의 쌀독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했지요. 은순이의 정성과 희생이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야기. 진정한 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